첫 번째 거래자료 입력에서 퇴직연금 이야기네요. 퇴직금이 이 금액이고, 자료는 영업부 조현진 사원의 예상 퇴직금 내역이며 실제 퇴직금과 일치하다. 그럼 이 금액이 나갈 거라는 거네. 회사는 KB 하나은행에 확정급여형으로 가입하고 퇴직금 추계액의 100%를 불입하고 있다. 그럼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다 넣어뒀네요. 퇴사 시 퇴직금 전액을 조현진의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하였다. 그럼 원증인수할 금액은 없네요. 조현진 사원의 퇴사일자는 2020년 12월 31일이다. 회사는 결산 시 퇴직금 추계액의 100%를 퇴직급여 충당 부채로 설정하고 있다. 그럼 퇴직급여 처리는 이미 다 했으니까 퇴직급여 충당 부채만 줄여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12월 31일 날 그만뒀으니까 일반 전표 12월 31일 날, 자, 우리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만큼 금액 2,346만 7,399원 대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도 줄여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시험에 나오면 세무조정 2개 해주면 되잖아. 그죠? 얘는 시인해주고 얘는 이제 추인해주고. 그죠? 자, 다음 사채에 대한 이야기네요. 이사회 회의록이 있는데 이사회 회의에 의해서 사채 발행했나 봐요. 액면 3천만 원짜리 발행 이 금액, 만기 3년, 표시이자율 5%. 사채 발행일은 4월 1일, 연 1회 지급하고 3월 31일. 자, 자료는 사채 발행에 대한 이사회 결의 내용이며 이사회 결의 내용대로 발행하고 회계 처리하였다. 그럼 그건 이날에 했겠지. 그죠? 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유효이자율법으로 생각하며 사채 이자에 대한 원청 인수는 고려하지 않는다. 시장 이자율은 8%이며 월할 생각하고 원 미만은 절사할 것. 자, 12월 31일 사채에 대한 이자를 계산하여 이자 일반 전표에 입력하시오. 미지급 이자 계정을 사용할 것. 자, 하면 되겠네. 자, 그럼 먼저 이자 비용은 발행 금액의 8%에 4, 5, 6, 7, 8, 9, 10, 11, 12 9달. 그죠? 그럼 9달치의 이자 비용을 인식하면 되고, 액면 이자 3천만 원의 5%의 9개월치를 우리는 미지급 이자로 쓰면 되고, 그리고 차이 나는 금액을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을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럼 그대로 얘도 전부 다 본의 아니게 12월 31일 문제네. 자, 그럼 얘는 이자 비용이 금액이 2,768만 612원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자율이 8%고 그리고 9달이니까 그러면 이자는 이 금액이 되겠네요. 그럼 얘가 이자 비용이 되고 대변에 미지급 이자로 처리하라고 한 게 3천만 원에 5% 그리고 9달 하면 112만 5천 원을 지급하겠네요. 그럼 나머지는 사채 할인 발행 자금으로 처리를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얘도 끝났고, 다음 부가가치세 관리에서 수정세금 계산서 3월 3일 세진 모비스의 제품 판매하고 발행한 전자세금 계산서이다. 3월 15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공급가액의 3%를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번에 공급가액 변동이네요. 근데 올랐어, 그죠? 자, 수정사유 선택하여 수정세금 계산서 발급 전송하시오. 인상된 금액은 전부 다 외상으로. 그럼 일단 3월 3일자 메인 매출 전표로 가서 자, 이 금액에
수정 세금 계산서 공급가입 변동으로 가고, 지금 변동이 일어난 날짜가 3월 15일이고, 그죠? 자, 그리고 우리 뭐 공급가액 가산할 건데 500개고 26,000원에 3% 하면 780원씩 증가하네요. 자, 그럼 39만 원만 올라가면 되죠. 그리고 자, 예, 발행되었고 다외상이라서 똑같이 외상됐겠지. 자, 그럼 3월 15일자에 가보면 자, 전표가 있고 자, 예, 발행하고 아카데미 세금 계산서 보내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얘도 끝났고, 자, 다음 확정 신고 누락분 수정 신고서 작성이 있네요. 자, 첫 번째는 6월 20 세금계산서 발행한 건데 6월 20일, 6월 20일, 6월 20일 잘했네. 그냥 신고만 누락했나 보네요. 매입은 매출처 선물 구입 때 불공제인데 뭐 다 문제 없고, 개인적으로 공급한 제품 누락분,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제품에 대하여 회계 처리가 누락되었음을 발견하였다. 간주 공급 이야기네요. 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에 누락된 매입 매출 자료이다. 매입 매출 전표에 거래 자료 입력하고 가산세 반영하며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수정 신고서를 작성하려고 한다. 수정 신고는 2020년 8월 14일에 신고 및 납부하며 신고 부정 시 가산세는 일반 과소 신고에 의한 가산세율 적용하고 미납일수는 20일로 한다. 누락된 거래 자료 입력하고 모두 외상 처리하며 전자 입력으로 처리하라. 수정신고 쓰라는 거죠. 자, 이제 우리 수정신고서 할 때에 그 과세표준명세서 있죠. 그게 신고 날짜도 이 날짜로 신고자를 써줄게요. 자, 그럼 일단 얘는 거래자료 입력을 해서 반영시켜라는 거니까 매입 매출 전표에서 6월 20일 날 우리 11번 매출과세로 제품이고 1,500만 원 태성 모비스고 전자입력 외상. 다음 6월 22일 날 54번 불공이고 접대 관련 매출처 선물 구입 때 300만원 J프라자. 자, 분계는 얘는 혼합해야겠네요. 자, 800번대 접대비에 다외상이니까 미지급금으로 처리해 놓고, 다음 자료 3번은 4월 27일 날 14건별로 우리는 개인적 공급에 해당하는 거고, 시가 200만 원이니까 220만 원으로 쓰고, 자, 거래처는 간주 공급은 거래처 쓰는 거 아니에요. 자, 분계는 혼합. 자, 그럼 제품 매출이 아니라 제품을 우리는 130만 원짜리를 줬고, 그럼 타계정으로 대체 쓰고, 그리고 얘는 대표이사가 쓴 거니까 가지급금이다 150만 원이 되는데, 이때는 대표이사가 강성원, 가지급금은 우리 원래 원칙적으로 대표이사 이름 쓰라 그랬죠. 자, 그럼 이제 전표 입력 3개는 다 끝났고, 다음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서 이제 1기 확정인 4월부터 6월 수정신고 1차 새로 불러오기 하고, 자, 앞에 제가 날짜 쓰자는 게 이 날짜 이야기한 거예요. 신고에. 그럼 날짜가 2020년 8월 14일자. 그리고 지금 과세표준명세서는 지금 수정한 거 반영이 되어서 다 들어와 있죠. 방금 간주공급도 수익금액 제외로 들어와 있고. 컴퓨터 똑똑하죠. 자, 그럼
첫 번째 입력한 거, 두 번째 입력한 거, 그리고 우리 세 번째 입력한 거 다 들어와 있네요. 자, 그럼 누락한 납부세액은 얼마가 되죠? 맞죠? 얘 둘이 차이가 170만 원이죠. 그럼 170만 원을 우리는 과소 신고에 170만 원을 쓸 거고, 그럼 계산을 하면, 자, 일단 그냥 얘 10%인데, 자, 계산기 켜려고 했다가 안 켜진 건데 창이 열려 있어서. 근데 얘는 1개월 이내 하니까 90% 감면이죠. 10%니까 공 2개 떼면 돼요. 그러면 17,000원이 되죠. 자, 그리고 납부 지연에 가서 170만 원에 당초 2020년 4월 25일, 그리고 날짜 2020, 수정 신고구나. 자, 7월 25일, 그리고 8월 14일, 20일 나오니까 얘가 나오면 되겠죠. 다음 영세율은 없었으니까 문제없이 이대로 하면 얘는 끝이네요. 자, 다음 이제 결산 문제. 자, 기계장치가 있고 올해 7월 1일 취득했네요. 정부 보조금을 더 많이 받았네. 4천만 원 받고 본인 회사가 1천만 원 냈고, 정부 보조금으로 구입한 기계장치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려고 한다. 자, 월할상각할 거고, 고정자산 등록에 기계장치를 등록하시오. 기계장치 감가상각비 및 관련 정부 보조금 회계 처리를 12월 31일자로 입력하시오. 기계장치에 대한 정부 보조금은 2019년 정부 보조금으로 처리할 것. 2019년인데 219번 정부 보조금으로 처리할 것. 자, 그럼 고정자산 등록으로 먼저 가서, 얘는 일단 정부 보조금 고려 안 하고 그냥 취득한 금액을 다 쓸 거죠. 먼저 그러면 기계장치 1001번 선반 밀리 2020년 7월 1일 날, 자, 교정요법 맞고 올해 취득했으니까 신규 취득에 내용 연수는 5년. 더 이상 특이한 거 없고 500번대만. 더 이상 정보 없죠? 그럼 올해 1127만 5천 원이 올해 계상상각비네요. 월별 감가상각비 계산 하나 적혀 있으면 저는 했으니까 계산 자료 입력 들어갈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그런 말 없잖아. 전표만 처리하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12월 31일 날 차변에 감가상각비 500번대의 이 금액, 대변에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누계 이 금액 해놓고, 대변에 이제 이 감가상각비를 취소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 금액의 정부 보조금이 80%죠. 그럼 80%면 902만 원이 되네요. 얘 취소하고, 얘를 지금 제가 2019년이라 말했던 219번 정부 보조금으로 취소해 주면 되죠. 그죠? 이렇게 해도 되고, 지금 이 금액하고 이 금액만 있게 얘 둘이 상계해서 하나로 쓰셔도 되고, 이 분계를 결산 자료 입력해서 전표 추가하셔도 되고, 그건 여러분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결산 문제 끝났고, 다음 원천징수 문제로 가서, 자, 기타 소득 원천징수 특허권 양도. 특허권 양도는 기타 소득이니까. 자, 자료는 컴퓨터 모니터 표시 장치 관련 특허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회사와 개인이 이 기술이요. 개인 이 기술이 작성한 특허권 양도 계약서이다. 회사는 잔금일에 특허권 양수 금액을 이 기술에게 지급하였다. 여기 뭐 소득 구분도 있고 특별한 거 없네요. 금액 2천만 원에 기타 소득 넘긴 거네. 60% 경비 되겠네요. 자, 그럼 기타 소득자 입력에 가서 먼저 코드 1번에 소득자 이기술
주민등록번호가 있고 소득구분은 72번 강호권 등 그리고 주소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간호대로 12-6 이거 말고 더 이상 특별한 정보는 없죠. 자, 그리고 기타 소득 자료 입력에 가서 이걸 판 날이 7월 달이고 자, 이기술씨 2020년 7월 1일 영수증 나왔고 2천만 원이다. 자, 이렇게 써주면 뭐 더 이상 하란 거 없으니까 자, 이건 끝이네요. 자, 다음 이자 배당 소득 원천징수가 있네요. 금년 소비대차 계약 3천만 원인데 대여일시 1월 1일 날 빌려주고 변제기일은 3월 31일 세 달이 빌려주는 거네요. 이자는 6%. 자, 그럼 회사는 안동현이 작성한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이다. 원징수세율 25%, 비영업 대금이니까 회사는 원금 상환일에 이자를 지급한다. 기타 소득자 입력에서 소득자 등록하고 우리 비영업 대금 이익으로 선택하고 이자 소득 45만 원. 그렇겠네. 36, 18 절반 하면 45만 원이네. 그리고 고효율 과세 구문도 적혀 있네요. 적혀 있는 거 다 쓰면 되죠. 자, 그럼 먼저 기타 소득자 입력 가서 자, 코드 번호 2번에 자, 우리 안동현 거주자고 안동현은 하고 그리고 122 하라고 했고 이 사람의 주소도 우편번호 생략하라 그랬죠. 그러면 이제 얘 작성 끝났고 다음 이자 배당 소득 자료 입력 가서 자, 지급을 우린 3월 달에 하는 거죠. 3월 달에 안동현 씨 불러와서 자, 과세 구분에서 우리 H 고효율 과세 그리고 다음은 아래 채권 증권 이자 구분 적혀 있으니까 이거 이야기하는 거고 그럼 기속은 2020년 3월 31일 66번 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45만 원이다. 이렇게 써주고 영수일자가 2020년 3월 31일 여기까지 써주는 게 제일 정확한 거죠. 아직도 궁금한 게 왜 안 써질까 얘는. 그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2번은 끝났고 자, 다음 3번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이죠. 자, 총무팀 사원 송백현의 연말정산 위한 국세청 제공 자료이다. 사원 등록에 부양가족 현황은 사전에 입력되어 있다. 부양가족은 송백현 사원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고 무주택자로 월세 지급하고 있으며 급여 외 다른 소득은 없다. 전년 면적 75제곱미터, 기준 시가 3억 이하,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지는 송백현의 현 주소지와 동일하다. 자, 그럼 시킨 거는 원천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인수 영수증에 연말정산 완료하라는 거니까 자, 가족들이 소득이 다 없어요. 그죠? 그럼 나이도 문제 없네. 딱 걸리고 그래서 전부 다 규모문제 대상이네요. 자, 손백현 사원의 자, 첫 번째 보험료가 있는데 자, 본인 손백현 송성준이 누구죠? 근데 다 기본문제 대상이니까 저축성 보험만 빼고 쓰면 되겠네요. 그럼 55만 원만 우리는
소득공제에서 송성준 보장성 보험에 55만 원. 다음 우리 교육비 송성준이 대학원 다녔네요. 대학원은 본인만 되죠. 본인은 손백현이죠. 그럼 안 되고 연금저축 본인 거네요. 되겠네요. 자, 연금저축은 여기에서 연금저축으로 가서 연금저축에 국민은행 계좌번호 불입금액은 400만 원. 자, 다음 월세. 월세는 이 주소라 그랬죠? 그러면 아파트 77제곱미터. 월세는 아래에 여기. 자, 임대인은 이수자 아파트고 75제곱미터. 이렇게 써주면 얘도 끝이네요. 이번엔 뒤로 갈수록 조금 특이한 것 같으면서도 막상 답 쓸 때는 좀 노멀한 느낌의 타입들이었죠. 이제 법인세 문제 풀으신 거 저하고 같이 맞춰보면서 봅시다. 자, 이번에 임대보증금 간주입금 조정명세서죠. 그럼 여기에서는 그냥 토지에 대한 건 일단 무시하는 게 기본 베이스고, 상가 취득했고 임대기간이 있고 임대 면적이 있고 연면적이 있고, 그리고 임대보증금 운용수익이 있네요. 자, 적수 계산하고, 그리고 보증금 적수 계산 일수를 366일로 하라고 적혀 있네요. 자, 그럼 임대보증금 간주입금 조정명세서에 가서 먼저 우리 보증금이 2억 5천만 원 있죠. 이 2억 5천만 원이 19년부터 그럼 1월 1일 정기 2월 2억 5천만 원이 있고, 자, 보증금 적수 계산 일수 366일로 맞춰놓고, 뒤에 맞춰도 상관없죠. 자, 건설비 상당액 적수에서, 자, 이건 15년도 취득한 거니까 1월 1일 건설비 3억이고, 자, 그리고 이번에 아래는 연면적, 임대면적. 연면적은 5천, 임대면적은 3천. 그렇게 써주면 얘는 끝났죠. 자, 그럼 이제 임대보증금의 운용수익을 쓰면 이자 수익이 930인데 이 중에서 60만 원이 운용수익이고, 배당금 수익이 510만 원인데 40만 원이 운용수익이고, 그럼 26만 원이 우리 입금 산입으로 되겠네요. 자, 그럼 조정 등록 가서 우리는 간주 입금 26만 원 기타 사회 유출. 이렇게 하면 이제 얘는 끝났고, 자, 다음 두 번째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명세서에 정기 자적을표. 얘는 부인행인가 보네. 총 급여액은 기장된 자료에 임금 그리고 직원급여 계정을 조회하시오. 생산직 13명, 관리직 14명 모두 퇴직급여 지급 대상이며, 직원급여 판관비에는 임원 규정 초과 상여금이 3천만 원, 사용인 규정 초과 상여금이 100, 1,2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얘는 안 되죠.
그리고 조정해야 되겠네요. 자, 일시퇴직 시 퇴직급여 추계액은 1억 8,100만 원. 그리고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퇴직급여 추계액 1억 8천. 그럼 예고. 근데 어차피 둘 다 쓰면 알아서 할 거니까. 퇴직급여 충당부채 계정 및 정기분 자본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을 참고한다. 이건 조회해야 될 것 같고 얘는 이거 보면 되는 거고. 자, 작성하라는 거죠. 자,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명세서에서 안 나오네. 자, 그럼 첫 번째 생산지 거 임금이 열세며 그리고 직원 급여가 14명. 자, 그럼 이제 먼저 입력했고, 자, 그럼 여기에서 여기에 3천만 원을 빼야 되겠죠? 그러면 3억 1,400만 원. 이건 나 까먹을 것 같아. 임원 상여금 한도초가 3천만 원 상여. 이건 조정 들어가야 되는 거고 더 이상 뭐 안 된다고 말한 사람은 없죠. 그러면 이제 추계액은 1억 8,100만 원 그리고 1억 8천만 원. 뭐 따로 인원수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말하고 있는 건 없죠. 뭐 쓴다 해도 뭐 전원이라서 27명 써도 되고 얘는 안 써도 크게 의미는 없고. 자, 그럼 부인 누계액은 4,500만 원이고 지급액하고 회사 계산액이 필요하다. 그죠? 자, 그럼 아이고. 잔액 조회로 가서 자, 올해 지급액이 2,500, 회사 설정액이 7,800이네요. 그러면 자, 7,800, 2,500, 1,000만 원 마이너스 떴네. 그죠? 그럼 이제 추인해주면 되겠네요. 부인해주고 추인해주고 이렇게 조정 두 개만 더 들어가면 되겠어요. 자, 그럼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 초과가 7,800만 원 유보 발생이고 그리고 퇴직연급여 충당금 한도 초과 1,000만 원 유보 감소. 자, 이렇게 해두면 이제 얘도 끝났고. 자, 다음 세 번째 접대비 조정 명세서가 있네요. 특수한 개인 간의 거래 금액이 2천만 원이고 이용하라는 건 블록이 하면 나오겠죠. 자, 그리고 접대비 계정 금액 및 접대비 중 신용카드 사용 금액은 기장된 자료에 의해 자동 반영하고 접대비 판관비 중에 경조사비는 적요 10번 신용카드 미사용 경조사비 지출액이 적요 10번 대체 적요 10번 접대비 제조 경비에는 당사 제품 시가 200, 원가 200, 시가 300의 원재료 매입처 무상으로 제공한 것이 포함되어 있으며 매입 매출연표 4월 27일자로 입력되어 있다. 계산서상 접대비는 모두 기준금액 초과. 그냥 얘는 접대비로 처리한 거니까 100만 원만 더해주면 되겠다. 그죠? 그죠? 자, 그럼 나머지는 특이한 거 없으니까 자, 접대비 조정 명세서 가서 먼저 경조사비 설정해서 자, 경조사비 판관비 거죠. 판관비에 10번, 10번 여기를 걸어놓고 다음 블록이를 하면 자, 얘네들이 들어왔고 여기에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2천만 원이고 자, 그리고 얘네들 다 입력 잘 돼 있다고 지금 칭찬한 거죠. 그러면
자, 여기에 100만 원만 더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330만 원으로 높여주고, 그럼 얘도 330으로 형식상 높여주면 되겠죠. 그럼 더 이상 손댈 게 없네. 참 좋다, 그죠? 자, 학교 등록 가서, 자, 우리는 신용카드 등 미사용액 414만 9,500원, 기타 사회 유출. 자, 그리고 접대비 한도 초과 92,009원, 기타 사회 유출. 이렇게 하면 얘도 끝났네요. 자, 다음 4번 업무무관 지급이자 조정명세서에서 토지는 18년도 9월 1일 비업무용으로 취득했고, 비품도 4월 1일 날 비업무용 골동품이고, 이자는 10%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원천익수세액이 있네요. 4%는 그냥 일반 이자고, 자, 세금과 공과금, 업무무관 자산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 이 토지에 대해서 재산세를 납부했네요. 얘는 자산 처리한 거 아니죠. 쟤 때문에 이자 나갔다가 아니고, 얘를 통째로 업무하고 관련 없으니까 송금불산입, 그리고 세금 낸 거니까 기타 사유 유출. 자, 그럼 얘는 우리가 아는 거고, 가지급금 가수금은 가지급금 인정이자 데이트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불러오기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업무무관 자산 지급이자 조정명세서에서 먼저 토지 부동산 거에 토지 옛날부터 넘어온 게 2억이 있고, 업무무관 동사는 올해 4월 1일 날 취득을 1억 원을 했고, 가지급금은 불러와서 쓰라고 했고, 가수금도 있으면 부를 건데 없네. 그럼 자,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다음 이제 갑지로 가서, 이자율 10%에 700만 원인데, 얘 통째로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고, 4%는 2천만 원이다. 그럼 이제 얘 작성은 끝났으니까 제가 산수 못해서 해놓고 가려고. 이 금액은 상여고, 이 금액은 기타 사유 유출이죠. 상여로 처분할 금액. 자, 그럼 조정 등록 가서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원천 제외 분이 복사가 안 됐네. 망했다. 507만 5천 원. 얘가 상여. 성금불산입,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원천 제외분이 이거고, 다음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원천 세분 금액이 192만 5천 원, 기타 사회 유출. 자, 다음 우리는 업무무관 자산 지급이자 1427만 6,502원, 얘도 기타 사회 유출. 이렇게 하면 얘도 세금과 공과 있었구나. 역시 보일 때 써야 돼 나는. 세금과 공과. 얘가 재산세가 320만 원, 기타 사회 유출. 자, 얘는 송금불산입, 세금과 공과 기타 사회 유출이다.
이렇게 하면 이제 얘도 끝났고, 자, 다음 연구 및 인력 개발비 발생 명세서에서 특이한 점은 없고 마지막 학계표까지 다 작성하라는 거죠. 자, 그럼 연구 인력 개발비 발생 명세서에 가서 자, 경상 연구 개발비인데 자, 여기에 자체 연구 개발비인데 사람 수가 2명이라서 인원이래요. 얘는 건수니까. 근데 다들 보니까 다들 여기에 잘 적었던데 제가 시험 봤으면 여기 썼을 것 같아요. 어떻게든 영향을 미치는 건 없으니까. 자, 한 건에 3천만 원이고 1천만 원이고 올해 발생이 그럼 총 1억이 나왔네. 자, 그리고 19년도 7,300, 다음 18년도 5,800, 6,200, 7,000. 자, 그럼 알아서 계산 다 잘했죠? 자, 그럼 이제 저장 버튼 누르고 다음 세액공제조정명세서 3번 가서 불러오기 하면 들어왔고 단기 공제세액 및 2월액 계산 가서 F2번 하면 얘는 잘 보이고 이렇게. 그럼 올해 거 단기분으로 재산세 적용 제외니까 얘도 작성 끝나죠. 그럼 공제감면세액 합계표에서 불러오기 하고 그래도 눈으로 봐야 확실하니까 확인해보고 저장하면 이번 문제도 끝났죠. 자, 1번 다음 중 회계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제 이 문제 나오면 참 좋죠. 다 비슷한 질문 가지고 계속 맞다 아니다로 바꾸고 있잖아요. 자, 1번 추정의 변경은 소급적으로 처리하면 여기서 바로 끝났네. 추정인데 소급 나왔으니까 그죠? 두 번째 회계 추정 변경 효과는 당해년도 회계 추정 변경일부터 적용한다. 제가 추정의 변경 언제부터 한다라고 했죠? 당해 기초부터 시작할 때부터 간다 했죠? 틀렸고 3번 회계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회계 정책의 변경에 의한 효과를 먼저 계산한 후 추정의 변경 효과를 계산한다. 중요한 걸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추정의 변경. 3번은 맞고 다음 4번에 회계 변경의 속성상 그 효과를 회계 정책의 변경 효과와 추정의 변경 효과로 구분하기가 불가능한 경우는 더 중요하니까 추정의 변경이다. 그래서 답은 3번이네요. 자, 2번 다음은 주식회사 항공의 상품 재고장의 일부이다. 이를 토대로 당월 기말 상품 재고액과 매출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주식회사 항공은 재고자산 평가 시 실질재고조사법과 총평균법을 적용하고 있다. 월말 실질재고조사 결과 재고 수량은 180개로 확인되었고 수량 차이는 모두 정상적 감모 손실이라고 가정한다. 자, 그럼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자, 당연히 우리 이걸 먼저 체크를 하죠. 총평균법이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예, 그 다음 사온 거 그리고 예, 얘네들을 전부 다 곱해서 계산을 해야 되죠. 하면 300개 곱하기 100원 하면 3만원이고 400개 곱하기 150원 하면 4, 5, 26만원인가요? 자, 그리고 100개 160원 하면은 16,000원. 그럼 얘는 전체가
800개고 그리고 한 개당 얼마인지를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106,000원. 그럼 106,000원을 800개로 나누면 한 개당 소수점이네. 그럼 한 개당 132.5원이 되네요. 그죠? 그럼 일단 얘는 여기서 끝난 거예요. 전체 금액이 이 금액인 거 알았죠? 그러면 얘의 기말 재고 자산은 남아 있는 게 180개라 그랬잖아. 그러면 곱하기 180개 하면 23,850원. 그럼 지금 감호 손실이 있었는데 이게 다 정상이라 그랬잖아. 그럼 나머지는 다 매출 원가겠지. 그러면 10만 6천원 빼기 23,850원 하면 얘가 매출 원가겠죠. 그럼 10만 6천원 빼기 23,850원 하면 82,150원. 그럼 답이 3번이 되네요. 그죠? 전체 금액에서 총평균법은 전체에서 기말 재고 나머지는 다 팔린 거 이렇게 갈 건데 감모 손실도 다 매출 원가라 그래서 그럼 나머지가 다 매출 원가가 되는 거죠. 그럼 답이 3번. 자, 다음 3번. 다음은 주식회사 항공의 비품 관련 자료이다. 2020년 말 재무상태표에 계상될 비품의 장부 금액은 얼마인가? 19년 7월 1일 비품을 1,000만원에 취득하였다. 내용수 5년 잔존 가치가 200만원 정액법 오랄상가. 2020년 4월 1일 비품에 대한 수선비 수익적 지출로 10만원을 지출하였다. 이거는 왜 이야기해? 수익적 지출이니까 수선비 잘했네. 그죠? 자, 그럼 얘는 고려할 필요 없고, 자, 비품 1,000만원인데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800만원이다. 그죠? 200만원 잔존 가치 빼면 그럼 800만원을 5년간이면 1년에 160만원. 그죠? 800만원에 5년이니까. 그런데 19년도는 7월 1일이니까 절반 160에 절반 80만원. 그리고 올해 거 160만원. 그럼 240만원 빠지겠네요. 그럼 1,000만원에 240만원 빼면 760만원. 그래서 답이 1번이네. 안 써도 되겠죠? 얘 빼고 800만원 가지고 계산하면 되죠. 얘는 고려 안 하고. 그죠? 수익적 지출이니까. 자본적 지출이라면 이야기가 전혀 틀려지는데 수익적 지출이니까 신경 안 써도 되죠. 자, 다음 4번에 자, 다음은 주식회사 항공의 자본 관련 자료이다. 이를 토대로 2020년 말 주식회사 항공의 자본 총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본 것 같이 생겼지. 자, 20년 초 자본 총액은 600만 원. 2월 23일 주주총회 현금 배당 430만 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하였다. 이익준비금은 상법에 정한 최소한의 금액을 적립하기로 한다. 자, 그럼 우리는 현금 배당만큼은 자본이 줄어들죠. 차변에 이익잉여금, 대변에 돈이 나갈 거니까 미지급 배당금이든 뭐든. 그런데 이익준비금은 우리는 차변에 이익잉여금, 대변에 이익준비금이니까 자본의 변화가 없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되겠죠. 그러면 40만 원은 줄어들 거예요. 다음 액면금액 5,000원이 보통주 300주를 6,000원에 발행했다. 그럼 36, 18, 180만 원이 증가하게 되겠네요. 그죠? 액면금액에다가 초과한 금액은 주식 발행 초과금이니까 어차피 자본이 증가하는 거죠. 다음 9월 10일 날 발행 주식 중 액면금액 5,000원인 보통주 100주를 5,500원에 취득했다. 그러면 55만 원만큼 우리는 또 자본 자기 주식이니까 차감 계정이니까 줄어들겠죠. 자, 그럼 계산 안 돼요. 그럼 여기에
600만 원에 빼기 40만 원 더하기 600만 원 맞죠? 아닌데 638 180만 원 그리고 빼기 55만 원 하면 685만 원. 답은 2번이네요. 그죠? 자, 다음 5번. 다음은 주식회사 항공의 단기매매 증권 관련 자료이다. 단기 손익계산서에 계산될 단기매매 증권 평가손익은 얼마인가? 평가손익. 자, 5월 15일 주식 80만 원 주당 임명금액 얘는 왜 쓸데없는 걸. 자, 얘를 취득했다. 그럼 100주니까 주당 8,000원짜리였다는 거죠. 자, 10월 20일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공인의 발행 주식 50주를 한 주당 7,000원에 처분하였다. 그럼 남아있는 건 8,000원짜리가 50주 남아있네. 그런데 12월 31일 공정가치가 6,000원, 2,000원 내렸네요. 50주가. 그러면 10만원 내렸네. 그럼 평가 손실은 10만원이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래. 그죠? 자, 다음 6번. 다음은 주식회사 항공의 외화 거래 관련 자료이다. 2020년 9월 10일 차입금 상환일에 회계 처리로 옳은 것을. 자, 6월 1일 미국 워싱턴 은행으로부터 3개월 후 상환 조건으로 미화 $10,000를 현금으로 차입하였다. 거래일 현재 적용 환율은 미화 $1당 1,100원이다. 그럼 장부에는 1,100만 원이라고 외화 단기 차입금 적혀 있겠네요. 다 똑같네. 자, 그럼 이제 9월 10일 날 미국 워싱턴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외화 단기 차입금 $10,000와 이자 $200에 대해 대한은행에서 원화를 달러화로 환전하여 상환하였다. 그래일 현재 적용 환율은 $1당 1,200원. 그럼 $1,200가 1,200원이면 금액이 1,224만 원이 되네요. 그럼 내가 준 거는 이 두 중 한 개겠네. 그죠? 그럼 이해가시죠? 그럼 이제 얘 두 중 한 개인데 난 답을 알겠어. 그죠? 여기서 왜 환산이 나와? 그럼 왜 한차수리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많이 안 가도 됐네. 자, 다음 7번. 다음은 주식회사 항공의 외상 매출금 및 대손 관련 자료이다. 2020년 손익계산서에 계산될 대손 상각비는 얼마인가? 자, 2020년 외상 매출금 기초 잔액은 2천만 원이고 대손 충당금은 외상 매출금 잔액의 1%로 설정되어 있다. 20만 원. 2020년 중 외상 매출금 발생액이 300만 원이고 외상 매출금 중 현금 회수액은 100만 원, 40만 원이 대손 처리되었다. 그럼 대손 상각비 20만 원 떴겠네요. 그리고 계산 시 외상 매출금 기말 잔액 1%를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하다. 그럼 외상 매출금 잔액을 계산해야겠네. 그죠? 그럼 외상 매출금은 시작할 때 2천만 원이 있었는데 300만 원이 발생했고 그리고 회수를 100만 원 했고 그리고 대손을 40만 원 당했고 그러면 잔액이 얼마 되죠? 2,160만 원. 그럼 이거에 1% 할 거라 그랬죠? 그러면 21만 6천 원. 그럼 지금 대손 충당금 하나도 없으니까 이 금액 다 설정할 거고 이때 40만 원 대손 당했을 때에 20만 원 합치면 41만 6천 원 되겠네요. 그래서 41만 6천 원이 답이 되겠네요. 그죠? 얘는 이거 빼는 거 까먹으시면 안 돼요. 자, 다음 8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은 거 물어봤네요. 공급연월일은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한다. 아니죠. 공급연월일은 이번에 소매업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는 거래 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면세사업자 이런 글자로 우리 현혹하다니 그죠? 안 되죠. 자, 다음 3번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한다. 전송은 발급일 다음 날. 확정신고 기한까지 하면 지연 발급이니까 이때까지 하면 지연 전송이니까 지연 전송 되겠네. 3번 틀렸고 4번에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 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다. 얘도 지금은 틀렸죠? 2억으로 바뀌었다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문제는 답 없음. 이때 당시에는 4번. 그죠? 자, 다음 9번. 다음 자료 이용하여 주식회사 항공의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주어진 자료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국내 일반 공급 가액이 1,000만 원인데 더하기 빼기 해봐야겠다. 자, 1,000만 원인데 애누리는 과세 표준에서 빼는 거고 공장 건물의 특수관계인에게 임대하고 받는 대가 우리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무상 임대는 시가로 우리는 반주 공급으로 보죠. 그래서 800만 원이 되고 자, 국가에게 무상으로 공급한 제품은 과세 거래 아니고 비용음용 소형승용 잡한 거는 과세 표준에 들어가야 되고 너 왜 뺐니? 얘는 떼야지. 그죠? 자, 그러면 2400에 50 빼면 1300 하면 산수가 안 돼. 2400에 50만 빼면 2350. 컴퓨터 이 프로그램이 좋은 것 같아. 계산기 열 수 있는데. 자, 다음 10번. 자, 다음 자료에 의하여 거주자 김항공 씨의 2020년도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아래의 금액은 원천징수 전의 금액이며 원천징수는 적절하게 이루어졌다. 자, 그럼 국내에 받은 정기예금이자 타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받는 이자 내국 법인으로부터 받는 현금 배당 전부 다 금융소득에 들어가죠. 그럼 금융소득에 들어갔으면 지금 금융소득 금액을 물어봤어요. 그럼 전체 다 합치면 2,100만 원이죠. 그럼 2,100만 원이면 얘는 2천만 원 넘어갔기 때문에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데 여기에 배당에 대한 부분이 적혀 있죠. 그럼 배당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는 그로스업을 시켜서 배당세액 공제 받는 게 유리해요. 왜냐하면 배당세액 공제를 받으면 약 19% 정도 받아요. 근데 그로스업은 11%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로스업을 하는데 세법이 그걸 모를 일은 없겠죠. 그래서 이 배당소득이 들어가 있을 때에 이 배당소득과 금융소득을 초과하는 배당소득 부분하고 두 개 중에 작은 금액을 11% 가산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얘 다 합치면 2천만 원 초과한 게 100만 원이죠. 그럼 그 100만 원하고 이 300만 원하고 하면 100만 원이 작죠. 그럼 100만 원에 11% 하면 11만 원이 되죠. 그러면 우리는 종합과세할 때에 이 금액 2,100만 원에 11만 원을 더해서 우리는 3번이 답이 되게 되겠네요. 그죠? 자, 이제 우스갯소리로 지금 그로스업 계산하고 있으면서 종합과세 넘어가는 사람들 있죠. 자, 여러분이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넘는다는 건 작은 게 아니죠. 그럼 거의 대다수 세금 그 계산할 때 이 사람들은 30%대를 맡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조건 그로스업을 잡는 거에 혼자서 계산을 막 하는데 결국은 작은 거라서 그것 때문에 작은 거 하는 걸로 결정이
세법이 정확하게 명시를 하게 바뀌었다고 보면 돼요. 제 통장의 이자하고 이 이자하고 생각해 보면 되겠죠. 저 늘 말하지만 이자가 2천인 건 일반은 아니죠. 그죠? 아니, 주식 가격의 차이도 아니고 배당을 2천 넘게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럼 보통 사람은 아니죠. 그죠? 친하게 지내야지. 자, 11번. 다음 중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에 대하여 잘못 설명한 사람은? 자, 한수. 기본공제 대상자가 해당 과세 기간에 사망한 경우에도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 맞죠? 실수로 한수를 찍으면 1월 1일 날 사망하면 한번 싸우면 돼요. 전날 기준이라서. 실수로 찍었다면 자, 이의제기 신청 어떻게 해야 될 거잖아. 자, 일반적으로 안 되는 게 맞는 거죠. 자, 다음 지민은 인적공제 적용 시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지만 소득 요건은 적용된다. 맞죠? 자, 윤정은 한부모 공제와 부녀자 공제가 모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있어. 안 되죠? 이런 문제가 좋은 것 같아. 자, 그리고 기본 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 추가 공제도 적용받을 수 없어. 기본이 안 되면 추가가 없죠. 그래서 윤정이 틀렸네요. 자, 다음 12번.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김항공 씨의 2020년 손익계산서에 반영된 자료이다.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이 5천만 원인 경우 김항공 씨의 2020년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을 한다. 이거 법인세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개인의 사업소득이죠. 그럼 개인이기 때문에 자, 그럼 이 사람의 사업소득을 계산을 해보면 자, 이 사람이 지금 일단 손익계산서에 얘네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면 5천만 원이 되어 있는데 사업용 자산의 처분이익은 손익계산서에 들어가 있으면 이건 세금 내는 거기 때문에 들어가 있어도 되는 거예요. 다음 사업용 관련 자산 수증이익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800만 원은 들어가 있는 게 상관이 없는데 얘도 교통금 보존에 300만 원 쓴다네. 그러면 교통금 보존에 사용하는 거는 우리는 세금 과세 안 할 거예요. 그럼 사업소득 금액에서 300만 원을 빼줄 거고, 그리고 개인 사업자는 본인이 사업소득이 자기 거지 본인의 급여에 대해서는 비용 인정이 안 돼요. 근데 손익계산서에 급여라고 써뒀다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비용 인정 안 하는 거니까 2천만 원을 거꾸로 더해줘야 되겠죠. 다음 유가증권 처분 손실이라고 적혀 있죠. 이 유가증권은 우리 손해다라고 적혀 있는데 얘를 뺐을 건데 유가증권은 사업하고 관련 없는 짓거리 한 거죠. 짓거리는 좀 그런데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우리 사업소득의 손익계산서 계산할 때는 얘는 송금으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 다 더하고 하면 얼마죠? 7,100에 빼면 6,800만 원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우리 개인 사업자를 왜 주의해야 되냐면 얘 형태로 나오는 거 보면 막 이자 받는 것도 나오고 사업용 통장에 돈 들어가 있어서 이자 받았대. 그래도 그건 개인이니까 이자 소득이에요. 그러니까 사업 소득을 물어봤을 때 다른 소득들을 구분을 지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가증권도 지금 제조업 하기 때문에 자기 사업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인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용으로 인정 안 하는데 지금 손익계산서에 다 넣었다고 했기 때문에 가감하는 거예요. 자, 그럼 답이 3번이 되는 거고. 자, 다음 12번, 13번. 자, 다음 중 법인세법상 감가상각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기계장치 감가상각 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상각 범위의 계산 시 정액법을 적용한다. 신고 안 하면 정률법이죠. 얘 때문에 틀렸고, 이번에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계상액이
법인세법상 상각 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을 송금 산입으로 세무 조정한다. 미달액 우리 조정한 적도 한번 있는 것 같다. 그죠? 2번은 맞고 다음 3번 상각 범위액 계산 시 유형자산의 잔존가액은 취득가액의 5%죠. 그리고 무형자산 잔존가액은 0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 다음 취득가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감가상각 자산을 비용 계상하는 경우 전액 송금 불산입으로 세무 조정한다. 우리 감가상각 자산을 비용 처리하면 얘는 즉시상각 의제라고 하는 거지 송금 불산입이라고 바로 우리가 붙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만 맞네요. 자, 다음 14번. 다음 토지 재평가와 관련된 세무조정으로 옳은 것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항공은 제1기 3년도에 유용자산 평가와 관련하여 기존의 원가 모형에서 재평가 모형으로 회계 변경하였다. 실제 일어난 건가요? 안 일어났죠? 세법은 인정 안 해요. 매도가능 증권과 똑같은 애예요. 그럼 제8기 말 장부가액 5억 원인 토지를 8억 원으로 재평가하였다. 주식회사 항공은 재평가 차액 3억 원을 재무상태표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처리하였다. 만약에 내렸으면 자산만 높여주면 돼요. 손실은 영업의 비용이니까. 그런데 올랐을 때는 얘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기 때문에 역조정해 줘야 돼요. 토지 3억 올린 거 올리지 마. 차감 조정에 유보 발생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차감 조정에 유보가 3개나 있네. 자, 3개가 있고. 자, 그럼 여기에다가 근데 지금 얘는 수익으로 처리한 게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역조정하면서 기타 포괄 손익 누계 이것 때문에 기타의 소득 처분이 있어야 되는데 얘는 역조정 안 해줬고 얘는 역조정 해줄 때 기타가 붙어야 되죠. 그래서 답이 얘죠. 근데 하락했을 때는 역조정 필요 없다는 거예요. 회사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잖아. 재평가 손실은 영업의 비용이니까 비용 아니야 라고 해서 가산 조정만 올려라 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다음 15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교손금 소급 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얘는 여기 왜 은근히 꼈어? 얘는 아니고 교손금 소급공제 과세 대상 과세소득은 최근 1년 내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 가능하다. 1년. 이게 이거예요. 전년도에 손해봤어요. 혹은 전년도에 이익 봐서 세금 냈어요. 올해 교손 맞죠? 그러면 전년도 냈던 세금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교손 본 걸. 그건 직전 연도 거 이야기하는 거지 5년 거까지 간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번에 우리가 손해봤을 때 과거 거 소급하고 이런 방식인 거예요. 자, 다음 3번. 교손금 소득공제 신청서에 소급공제받을 교손금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그 금액을 소급공제하고 잔액은 소멸한다. 에이, 이월시켜야지. 그죠? 자, 4번에 교손금 소급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교손금이 발생한 3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까지 소급공제에 대한 환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당연한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네요.